일단 오늘은 금호소교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금호소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소교 하면 일단 저는 생각이 나는 게 경영권 분쟁이거든요. 2011년도 당시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때 MB 라텍스 때문에도 뭐 공급이 부족하다, 코로나 때문에 위생 관점이 바뀌면서 금호소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후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하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기업이 있었죠. 한국엔컴퍼니입니다. 한국엔컴퍼니도 형제들끼리 지분 싸움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주주총회가 얼마 안 남았죠. 3월달쯤에 원래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호소교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호소교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금호소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소교 최근 주가를 보면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좀 어떤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엔컴퍼니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조금 금호소교에 대해서도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원래 떨어지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소교의 장기간 주가 패턴을 보면 굉장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2007년도 요때는 중국발 성장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고, 2011년도 요때는 차화정 때죠.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뭐 위생 관점이 많이 바뀌어서 MB 라텍스 수요가 또 많았었죠. 합성 고무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특히나 많았었죠. 근데 그때 후부터는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확실히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주가를 보면 조금씩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금호소교의 본업은 합성 고무랑 합성 수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합성 플라스틱이랑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마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BPA라고 하는 페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페놀의 마진은 아직까지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MB 라텍스도 마찬가지죠. MB 라텍스랑 페놀 같은 경우는 과잉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사업적으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BR이랑 BR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 쪽으로 중국이 굉장히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프레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거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SK증권에서 내세우는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조금은 이렇게 올해 저점을 찍고 다시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익 추이를 보더라도 2021년도 요때 고점을 찍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쯤이면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최근에 한국엔컴퍼니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으로 굉장히 유서 있는 기업입니다. 금호소교랑 한진칼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대 주주는 박철환 전 상무거든요. 전 상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무 보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그때 경영권 분쟁을 내세웠다가 패하고 난 다음에 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분은 9.1%입니다. 근데 2대 주주랑 3대 주주를 보면 원래 박창구 회장이죠. 그리고 박창구 회장의 아들입니다. 박준경, 지금 박준경 부사장일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이 둘이 합치면 거의 한 뭐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최대 주주는 박철환 전 상무예요. 한국엔컴퍼니는 지금 최대 주주가 거의 한 42%, 거의 과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박철환 전 상무는 9.1%, 오히려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자사주도 굉장히 많아요. 자사주도 18%나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9%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둘이 합치면 거의 27%, 거의 뭐 최대 주주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국민연금 편을 뭐 어느 편으로 드냐, 그리고 자사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게 굉장히 좀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관련돼서 뭐 자사주 수합에 대한 이야기나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사주를
다른 사업적인 제휴를 위해서 자사주 지분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의결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OCI와 사업 제휴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을 했죠. 요거 관련돼서 박철환 전 상무가 굉장히 뭐 반발을 하고 뭐 법적인 제재도 가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박철환 전 상무는 2010년도, 2011년도, 2022년도 주주총회에서 전부 다 부결, 전부 다 박준경 부사장이랑 박창구 회장한테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요거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한 번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호석유의 본업 관련돼서도 다룰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배구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호가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가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박철환 전 상무 같은 경우는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박준경 부사장, 지금 박준경 전무인가 보네요. 여튼 박준경 전무의 아버지는 지금 금호석유의 회장이시죠. 박창구 회장이십니다. 여튼 박철환 전 상무랑 박창구 회장의 사이는 좀 큰 아버지이다, 아니다, 작은 아버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경영권 분쟁을 보시다 보면 재밌는 게, 이거는 박철환 전 상무의 인터넷에 박철환 전 상무 주주 요렇게만 검색해 보시면 어떤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요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금호석유화학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염원하는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이자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입니다 라 그러면서 뭐 주주 제한 사항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회사에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라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좀 적다. 그리고 자사주를 OCI와 자사주를 수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 주주 가치에 침해되는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이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금호석유가 배당을 너무 안 주고 있다. 국내 경쟁사 평균 배당 성향이 거의 한 45% 정도 나오는데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SK케미칼 이런 기업들을 보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나오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준다. 배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 지금보다 한 3배가량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긴 합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우량 계열사의 실적을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열사들은 금호석유화학 전체 당기 순이익의 50%를 차지하는데 왜 이쪽으로는 배당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을 배당금 산정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호 리조트랑 금호 폴리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다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영진의 보상이 너무 과도하다. 월급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고, 박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횡령인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법무부 체업 제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유화학업계 연봉 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연관 자산은 매각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금호석유의 지분 구조를 보면 희한하게 얘네들은 대우건설 지분도 가지고 있고 KDB 생명 지분도 가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지분은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각하고 난 다음에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 용도로 좀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호 리조트는 엄청난 고가의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석유화학 업계가 왜 리조트가 웬 말이냐, 리조트 있어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연관 자산은 매각되어지지 않고 있고 금호 리조트는 엄청난 고가에 인수되었다고 하고, 월급 왜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있냐, 그리고 배당금을 조금 더 늘려라,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자사주 수합을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런 PDF, PPT 자료도 있습니다. 요거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2022년도 3월 그때 주주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지금 내년도 2024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요거도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한국엔 컴퍼니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장이라 그래서 의결권을 위임해달라, 내가 뭐 주주총회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 다들 이때까지 주주총회에서 완전히 패배했죠. 요게 2022년도 주주총회였나 그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박철원 전 상무가 배당금을 11,000원, 그리고 우선주 기준으로는 11,050원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안이 부결이 됐죠. 실제로는 요거에 거의 반토막도 안 줬습니다. 4,200원, 4,250원 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때 금호석유를 투자하시던 분들은 금호석유보다 원래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요때 우선주 현금 배당 주당이 11,050원을 주면 그때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면 좋긴 한데 이기지 않더라도 기대감으로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들 패배했습니다. 당시에 감사위원회 의원이 되는 사회이사 이병남 선임 건도 의안이 부결이 됐고요. 그리고 사내이사 박철환 선임의 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사내이사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요것도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안 됐어요. 사회이사 요쪽으로도 안 됐고, 그리고 감사 요쪽으로도 안 됐고, 그리고 사회이사 감사 요쪽으로도 또 새롭게 사람을 내세웠는데 또 안 됐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일단 뭐가 문제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있었던 사실 그대로 팩트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금호 리조트 관련돼서 금호석유가 1,600억을 투자했었죠. 당시에 2021년도 요때 투자를 했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금호 리조트에 1,600억을 투자했는데 박철환 전 상무 입장에서는 금호 리조트가 도대체 석유화학업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 OCI랑도 거의 이렇게 자사주를 매도하고 매입하고, 그러니까 블록딜로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매도하고 OCI의 지분을 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OCI도 자사주를 블록딜로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금호석유의 지분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합을 했는데 이것도 자사주 같은 경우는 원래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권이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OCI라는 백기사가 또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철원 전 상무 입장에서는 요거는 주주가치에 침해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박철원 전 상무가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결이 되고 기각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는 어떨 거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팩트는 박철원 전 상무가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최대 주주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국엔컴퍼니처럼 MBK 파트너스와 같은 또 다른 사모펀드가 새롭게 등장을 해서 박철원 전 상무의 손을 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MBK 파트너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호석유 갑자기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냥 과거에 이랬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박철원 전 상무가 경영권 분쟁에서는 완전히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주주환원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데에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현금 배당 기준으로는 요것도 별도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별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20에서 25%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사주 취득 및 소각도 별도 단기 순이익의 5에서 10% 수준을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자사주 취득도 이렇게 많이 했죠. 1,000억 정도를 지금 9월 20일까지 자사주 취득을 했고, 그리고 보면 이거는 전년도죠. 3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1,500억 자사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요거를 자사주 소각도 했죠. 1,000억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10월 23일 했고요. 그리고 1,500억도 자사주 소각을 했죠. 요거는 전년도 9월 27일 날 소각을 했죠. 그리고 보면 전전년도 12월 22일 날 요거는 별로 규모가 안 돼요. 310억 그래도 소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310억 소각을 했고,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3.33%입니다. 배당금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거의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금호석유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올해는 좀 배당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EPS 기준보다 지금 13,000원에서 4,600원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EPS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업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본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금호석유 우선주 기준으로는 그래도 우선주가 원래 주가도 많이 싸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당금도 한 50원 정도 더 주니까 시가 배당률은 7%대로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노리고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금호석유가 가지고 있는 지분 상황을 보면 금호 미쓰이화학 50% 정도 들고 있고 리조트 66% 들고 있죠. 그리고 금호 PNB 화학 100%, 금호 폴리캠, 금호 TNL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박철원 전 상무가 전혀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그 후부터는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MB 라텍스 쪽으로 대표적으로 2024년도 내년도 4월 30일까지 공장 신설을 하고 있죠. 생산 설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2,700억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호 폴리캠과 관련돼서도 합성 고무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서 1,5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증설을 하는 건 좋긴 한데 근데 지금 문제점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MB 라텍스랑 그리고 페놀과 관련돼서는 과잉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업스트림 그러니까 부타디엔, 스티렌, 모노머 이런 쪽으로도 공장 증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원재료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수 부양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업황도 지금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국엔 컴퍼니가 최근에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전통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좀 금호석유도 굉장히 이슈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가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